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오늘은 이 썸네일에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다, 이 책을 근거로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가장 위협적으로 블랙스완이 될 수 있는 이 중국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경제 위기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요. 혹시 이번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미국과 유럽으로 이 사태가 확산되는 이런 상황에서 반등하던 유가도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시장적인 인물인 이 미국의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경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이 조 바이든과 경합을 벌이고 있죠. 그리고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혹시 버니 샌더스가 당선되면 어쩌나 하는 이런 불안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트럼프가 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죠. 근데 뭔가 제대로 된 부양책을 발표할 줄 알았는데,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에서 미국으로의 입국을 30일간 중지한다, 이런 발표 내용이 핵심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소기업 자금 지원 500억 달러 승인 및 급여세 감면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소식 말고 뭔가 제대로 된 화끈한 부양책이 나올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감에 아시아 증시가 더 많이 하락을 한 것이죠.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3월, 4월 발표되는 미국의 제조업, 소비, 고용 등의 경제 지표들은 이미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자, 하지만 미연준의 이제 부양이 어느 정도 파격적으로 실행되느냐, 앞으로 이것이 관건이고요. 또 이를 위해서 레포 시장 거래 규모 및 회사채 시장 유동성, 단기 장기 유동성 공급 내용 이런 지표들을 제가 모니터링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미국에서의 확산이 언제 피크를 찍고 감소하느냐, 그것이므로 해당 지표도 계속 찾아서 모니터링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제 지표에 따른 설명을 드리면, 최근 영상 몇 개만 보신 분들의 경우 경제 지표 본다고 이번 사태 예측할 수 있었냐, 너무 긍정적인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 이전 영상들을 전부 되돌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 지표를 보고 이번 사태가 시작되기 전부터 레이트 사이클이기 때문에 채권 비중 40% 이상 보유하라, 이거 지겹도록 설명드려 왔습니다. 자, 실제 지난해 12월 1월 초부터 채권 비중을 거의 실제 60% 이상 맞추고 주식 비중 40%인 상태에서 이번 사태를 맞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못 믿는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실제 고객관리 계좌 하나에서 채권형 자산이 얼마인지만 요것만 딱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자산 중에 채권 비중이 거의 한 42%, 그리고 현금의 약 7%, 주식형 자산이 이제 한 51%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영상들은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 지표를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이 그냥 뇌피셜로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더 잘 들어맞는다, 이거는 확실히 아실 겁니다. 자, 그럼 경제 지표를 근거로 객관적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을 설명하는 평가 지표 중에서 FED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기준으로 그 이익률을 평가해서 주식시장에 자금을 투자할 경우 이익률과 채권에 투자할 경우 이익률을 서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현재 미국의 상장기익 전체 이익과 이것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이 S&P 500의 기대 수익률은 연 4.85%입니다. 자, 그리고 반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기대 수익률은 0.82%고요. 현재 단기물도 1% 초반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이번 사태가 1년 내내 지속되진 않겠죠. 그래서 몇 달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이익을 회복하기만 해도 현재 채권 가격이 너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시장이 더 가격이 싸고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스마트 머니들이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이동했냐, 이거를 설명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국채의 기대 수익률보다 높겠죠. 당연히 위험자산이니까요. 자, 그러나 주가가 너무 올라서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과 국채의 금리 차이가 1% 수준으로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이 비싼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전부 돈을 이동을 하겠죠. 자, 그렇게 거대 자금이 이동을 하면서 금융위기며 IT 버블 이런 것들의 경제 위기가 이렇게 자금이 이동하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국면은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과 채권 금리가 약 3%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스마트한 투자자들, 그러니까 거대 자금을 운용하는 이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돈을 빼서 채권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이 머니 무브라고 하거든요. 이 현상 자체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IT 버블이나 과거 금융위기 경제 구간마다 경기 호황으로 인해서 과잉된 설비 투자가 나타났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림과 같이 지금 이렇게 과잉된 설비 투자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뭐 객관적인 관점에서 경제 지표만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예상했던 것보다 증시 하락폭이 상당히 커서 힘들긴 하지만 뭐 지난 2007년의 리먼 사태와 같이 경제 위기로 연결돼서 뭐 주식시장이 앞으로 또 반토막 나거나 뭐 이러기보다는 자, 미국에서의 확산이 어느 정도 피크에 도달하고 나면 해소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경제 지표를 근거로 그냥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추가로 제가 조사한 경제 지표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도 정말 객관적으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면 경제 위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 경제의 핵심이 되는 미국의 경제가 어렵고 글로벌 주식시장이 전부 급락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터질 수 있는 가장 큰 악재가 뭐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이나 유럽에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약해진 이 경제가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로 과거 2007년 리먼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혹시 중국에서 그동안 자주 언급되어 왔던 버블이 이번 사태로 붕괴할 가능성은 없는지, 자, 그리고 그밖에 알려지지 않은 중국의 리스크는 없는지 이것을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최신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자, 지난 2월에 센시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라는 책이 있어서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중국발 경제 위기의 가능성, 이것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판사에서 일단 영상에 참고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영상을 제작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 책에서 경제 위기가 터질 첫 번째 근거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문제를 다룹니다. 중국과 미국의 기술 패권 전쟁에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줄이고 반도체부터 5G 등 첨단 기술 산업, 굴기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책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지금 영상에서는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서 중국 버블이 붕괴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문제는 중국의 본원통화 발행량이 중국이 보유한 외화 대비 과도하게 증가해서 위안화의 가치가 급락할 우려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을 경우에 이 부분의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채널은 경제를 전혀 모르는 이 경할못도 딱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드리는 채널이죠. 그래서 쉬운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면 이 돈은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를 매입해서 정부로 돈이 들어가고 정부가 재정정책을 사용해서 돈을 쓰거나 아니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줘서 시중은행으로 돈이 흘러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중은행에서 빌려간 돈은 일정 비율만큼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말고 보유해야 하는 현금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말 그대로 은행이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준비해두는 돈이라고 해서 지급준비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설명드릴 경제용어 본원통화라는 이 말은 자, 이렇게 최초 중앙은행이 찍어낸 화폐와 은행이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둬야 하는 돈, 이 두 개를 합한 것을 본원통화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본원통화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또 다음 내용을 쉽게 설명드릴 텐데요. 자, 중국은 지난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재할인율이라는 걸 통해서 이 본원통화를 공급했습니다. 더 어렵나요? 자, 재할인율이 일단 뭐냐? 중국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찍어내서 빌려주죠. 이때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면 시중은행이 뭐 무한정 돈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이자를 받겠죠. 이때 이자 받는 것을 재할인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 중국 중앙은행이 올해 100억 원의 돈을 찍어냈는데 뭐 다른 상업은행이 돈을 빌려갈 때 이자율을 뭐 5% 받았다면 중국인민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100억 원의 5%인 5억 원만을 돈을 더 발행하는 데 사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국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달러를 벌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국으로 달러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자, 한 나라가 1년 동안 외화, 그러니까 달러를 얼마나 벌어들였냐, 이것을 나타내는 경제 용어가 바로 경상수지라는 건데요. 자, 중국은 2000년대부터 이 제조업을 통해서 달러를 크게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같은 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환율 변화에 따라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좌우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1달러에 1,000원 하던 볼펜을 하나 중국이 계속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환율이 급격히 변동해서 1달러에 뭐 500원이 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달러면 하나 사던 볼펜을 2달러를 지불해야 하나를 살 수 있으니까 안 사겠죠. 자, 그렇게 되면 볼펜 수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자국 통화 가치가 달러 대비 강세가 되어버리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크게 잃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급격한 환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평기금 및 외평채를 발행해서 환율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또 외평기금, 외평채 어렵죠? 근데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 들으시면 아주 쉽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이 달러를 많이 벌어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면서 달러 자금이 크게 유입됐다 말씀드렸죠? 돈을 아주 잘 번 건데요. 자, 중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달러가 많이 들어올수록 중국의 통화는 강세가 됩니다. 자, 달러 자금이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달러를 중국 통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중국 통화를 사기 때문에 중국 통화가 점점 강세가 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국 통화가 강세가 되면 중국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 중국 정부가 달러를 매입을 하고요. 그만큼 중국 화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자, 이때 중국 정부가 달러를 매입한 것을 외평기금이라 부르고, 만약에 중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외평기금을 마련했다면 그 채권을 외평채라고 부르는 거죠. 자, 뭐 당장은 이해가 안 가셔도 뭐 뉴스 보고 아니면 제 영상 몇 번 돌려보시다 보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중국 정부가 달러를 사들이고 그만큼 중국 화폐를 찍어내면 자, 중국 정부의 금고에는 달러가 저장되니까 자, 문제가 터질 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중국 통화 강세도 막을 수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죠. 자, 그래서 중국 정부는 달러가 들어오는 족족 정부가 이것을 매입해서 금고에 쌓아두었고요. 그리고 그만큼 중국 통화를 발행해 에서 위안화 환율을 유지해 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2009년에 중국이 보유한 달러와 인민은행이 찍어낸 본원통화를 비교해 봤더니 보유 외화가 찍어낸 중국 화폐 액수보다 21.8%나 더 많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보다 달러를 더 많이 벌어들였던 거죠. 자, 이 시기부터 미국은 중국이 환을 조작한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국제사회에 압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중국 입장에서도 달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이 가치 변동에 따른 충격을 막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이 방식으로 본원 통화를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이 보유한 뭐 외화에 관계없이 경제 상황에 맞게 중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중국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2009년 이후 중국의 경기 성장 및 부양을 위해서 화폐 발행을 크게 늘린 결과 현재는 중국의 외화 자산이 100이라면 중국이 발행한 화폐가 130%로 약 30%가 더 많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알고 나면 앞서 설명드린 중국발 경제 위기의 두 번째 근거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현재 중국의 본원통화 발행량이 중국이 보유한 달러 등 이런 외화 자산 대비해서 중국 화폐 발행량이 30%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경제가 둔화된다면 중국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자, 사실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들어도 좀 더 어렵죠. 자, 그래서 추가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화폐 가치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중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더 올라가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급락할 경우가 문제입니다. 자, 일단 중국은 현재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합의 1단계지만 앞으로 합의가 더 남았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어떤 이 경상 흑자가 앞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뭐 인건비 그리고 뭐 토지 가격
증가로 중국에 있던 3개의 공장이 뭐 베트남, 뭐 인도 등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매년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금액, 이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중국 통화의 화폐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든 아니면 앞서 설명드린 지급준비를 올리든 이렇게 본원 통화를 회수해서 통화 가치의 급락을 막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이 금리 올리고 지급준비를 올려서 시중의 유동성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시기인가요? 절대 아니죠. 반대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오히려 더 풀어서 부양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만약에 자본이 완전히 개방된 이 자본주의 국가라면 이렇게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가 자국통화를 대량으로 찍어내면 화폐 가치가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화폐 가치는 지금 안정적이죠. 어느 정도. 자, 이 이유는 중국이 외화 반출을 막고 있어서 그나마 환율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언제까지 자본 통제로 중국이 외화 반출을 막을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또 참고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 중국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고 있는데 이 국제수지라는 항목 중에서 오차 및 누락 항목으로 중국 내에서 엄청난 이 달러, 그러니까 외화가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책에선 다루지 않았지만 실제적인 중국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이 문제가 될 건 아니고 앞으로 쭉 이어지면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혹시 못 보신 분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만약에 중국 화폐가 급락을 하면 중국에 투자한 외인들의 환차손이 커지기 때문에 외화 자금이 이탈이 됩니다. 자, 중국의 기업 및 부동산에서 자금이 급격히 이탈할 경우에 당연히 버블 붕괴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또한 중국의 상당수 기업들은 외화로 부채를 조달을 하고 있는데 달러 가치가 급격히 오르면 일단 이자 비용이 증가를 하겠죠. 거기다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때문에 외환 보유고를 소진하고 그래서 달러를 풀거나 아니면 자본 통제를 통해서 외화 반출을 급격히 통제하는 방식을 통해서 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위기의 내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세 번째로 중국의 경제 위기가 시작될 수 있는 근거로 말하는 것은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바로 중국의 외화벌이 타겟책이지만 성공할지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AIIB라고 들어보셨죠?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라고 중국의 자본이 절대적으로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투표권을 그림처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인프라 공사에서 중국 기업들이 거의 100% 수주를 합니다. 자, 1대1로는 중국이 주도해서 이렇게 인프라가 낙후된 국가에 인프라 공사를 해주고 인프라 자산을 담보로 해서 해당 정부의 외화로 투자 금액을 장기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파키스탄, 캄보디아, 스리랑카 이런 국가들이 인프라 투자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해당 정부가 6% 이율로 중국이 공사를 해준 그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인프라 투자의 모든 이득은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가져가고요. 하지만 이렇게 인프라 투자를 받은 국가들은 6%라는 높은 이율로 이 인프라 시설의 공사 비용을 장기로 갚아야 하므로 사실상 중국이 쳐놓은 부채의 덫에 걸리는 것이라는 거죠. 현재 몇몇 국가들이 이것에 당했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1대1로가 실패할 수 없다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을 모두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외에도 과거 중국이 연 8%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과도하게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과잉 투자로 유유 설비가 넘쳐나서 도산할 기업들이 현재도 아주 많다는 점. 자, 그리고 과잉 생산으로 주민들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가 많다는 부분 등도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과잉 설비 및 과잉 생산 문제는 거의 약 10년 전부터 계속 이슈가 되어 왔죠. 자, 이것 때문에 중국발 경제 위기가 터진다 매년 지적은 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아직 별다른 문제가 터지지 않고 있으면서 거의 잊혀져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는 중국발 경제 위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보다는 다른 요인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패키지처럼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중국발 세계 경제가 시작됐다. 이 책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의 기술 패권 싸움, 그리고 중국의 과도한 통화량 증가로 통화 가치 급락할 가능성, 그리고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1대1로가 실패할 가능성, 그리고 과잉 설비, 과잉 생산, 이거에 따른 부채 버블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경제 위기의 가능성이 근거가 되겠죠. 자, 그럼 중국의 경제 위기 근거를 점검해 봤더니, 자, 지금 현재 사태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고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상황에서 중국발 경제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결론을 드려야 되겠죠. 자, 답은 아이러니하게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경제 위기를 막아주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것이 실패하면 가장 거대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정답인데요.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MMT, 즉 현대화폐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기축통화인 미국 그리고 거의 중기축통화인 일본은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도 된다는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경제 논설위원 2명인데요. 정치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를 논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정치적인 문제와 실물 경제가 함께 움직이죠. 그래서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중국의 위기를 막아주고 있는 어이없는 음모론 같은 이런 실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대체 왜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경제 위기를 막아주고 있어야 하는지, 이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는데요. 자, 일단 이 책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2018년 단 6년간 동안만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 중앙은행은 중국에 약 1조 1000억 달러를 빌려줬다고 합니다. 뭐 약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 이상을 거의 6년 동안 빌려준 거죠. 또한 AIIB를 통해 채권 발행을 하고 ADB에서도 중국은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글로벌 국가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빌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미국 및 일본에서 얼마의 돈을 빌렸는지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국이 만약에 경제 위기를 맞고 디폴트가 선언되어 제대로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일본 정부 및 은행들은 상당한 위기에 처하고 잘못하면 부도가 나게 될 이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미국 월가의 금융사들 또한 중국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바라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이미 글로벌 국가 경제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저기서 MMT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 현대화폐 이론, 그러니까 미국, 일본 등 기축통화국가는 돈을 무제한 찍어내도 된다, 이 이론이 성립할 배경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국가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배경이 돼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지금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 처해 있죠. 근데 글로벌 투자자들이 전부 지금 미국 연준이 돈을 무제한 찍어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말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 모두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이 발행한 신용화폐인 달러를 무제한 찍어내도 괜찮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오히려 지금 돈을 무제한 찍어내지 않는다고 불평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국 은행 및 주요 금융기관들은 중국이 경제 위기를 맞아서 그들이 빌려준 돈을 떼일 위기가 생기고 자신들마저 위험해질 수 있는 수준으로 이미 많은 돈을 중국에 빌려준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이 경제 위기를 막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일본이든 미국이든 돈을 이렇게 MMT로 무제한 찍어내서 중국으로 흘러가게 해주어서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들려 한다는 것이죠. 통화 스왑이라든가 AIIB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저자가 알리고자 하는 이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의 맨 마지막 파트를 보면 중국이 어떻게 망하지 않을 방법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비판을 함께 적어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런 MMT를 쏙 빼고 경제적 입장만으로 볼 때 월가 또는 일본 등 중국 살리기가 실패를 한다면 과도한 부채가 터질 수 있고 역사상 가장 큰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을 근거로 중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갑작스러운 블랙스완 버블 붕괴를 점검해 본 결과 당장 이번 사태로 중국의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중국의 통화 가치가 어떻게 될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 반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경제 평론가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무제한적으로 돈을 찍어내도 된다는 이 MMT 이론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땐 과연 이게 긍정적일까요? 어쨌든 팔은 자기 안으로 굽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실행하는 것들은 괜찮고 중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내용도 함께 들어있으니까, 자, 이런 내용도 함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 재밌을 듯 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